안녕하세요. 자, 식품미생물 같이 공부할 이경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양학에서든 공학에서든 식품미생물을 학부 시간에 전공으로 공부하신 적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식품미생물이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지금 식품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직에서 그 공무원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남들보다 더 잘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 포인트는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다, 출제되지 않았다, 이것이 더 비중이 크다, 이러한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미생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작다, 그 다음에 생물에 해당이 되는 합성어다라고 했고요.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한다 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이론 수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이론 수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 첫 번째 이제 오늘 다음 주 또 들어가다 보면은 한 4주 정도에 해당이 되는 동안은 이거 세균 이름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방성균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곰팡이 이름 외우셔야 돼요. 이거 효모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 말 갖고 여기에 모든 이제 속명, 종명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거 외계어야 뭐야, 분명히 들어봤던 적도 있고 나 전공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는데, 오히려 식품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이론이 막 변한다거나 법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한번 외워놓으면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 따기 쉽거든요. 점수 따기 쉬우니까 그냥 초반에 모든 전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초반에는 무조건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12주 동안 따라오실 때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계속 반복시키면서 제가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곰팡이, 효모, 세균, 방성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박테리오파지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얘 딱 이름 보고 나면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얘 세균이구나, 얘 곰팡이구나, 얘 효모구나, 이거 구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곰팡이, 그러니까 진균,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 곰팡이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곰팡이, 버섯 이쪽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는 박테리오파지 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위생학하고 겹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위생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노로바이러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랬을 때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DNA를 가지고 있느냐 RNA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RNA 바이러스거든요. RNA 바이러스가 모양을 바꾸기가 훨씬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서 변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원생동물은 우리 파트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메바, 편모, 충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얘는 그다지 중요한 파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류, 여러 가지 작은 생명체를 연구한 학문이다 라고 했는데, 한동안 그 미생물이 전공 식품위생직 시험에서 빠져 있었다가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19, 코비드19에서부터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생물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가 되면서 식품미생물에서의 중요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것이 식중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부패하고 관련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위생학하고 같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위생학 문제인데 식품미생물에서 나왔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워낙 위생학 선생님도 이제 유명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명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김치 발효, 장 발효, 여러 가지 유제품 발효, 이제 서양에서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발효였었고 우리나라는 김치와 장류 발효, 주류 발효 이런 데 있었고요. 부패 감염병 이러다 보니까 이 부패 감염병 중에서 이제 바로 발생이 되면서 위생학하고 많이 겹쳐지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미생물 쪽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생물 중에서도 푸드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품 미생물학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응용 미생물학, 그러니까 순수 미생물학도 있고 응용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미생물학도 있고, 그래서 변폐, 부패, 발효. 그리고 도대체 변폐, 부패는 나쁜 거고 발효는 좋은 건데 기준이 있나요? 사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가 분해가 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이걸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변폐,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없다에 해당이 되는 인위적 기준인 거예요. 이런 기준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식품에 응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고, 위생학, 저장학, 발효식품학,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런 데에서도 이제 식중독,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한동안 이제 비중이 조금 낮아져 있었다가 지금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식품미생물학의 주요 연구 분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발효에서도 있고요. 최근에 이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신문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가장 이거에 해당이 되는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가장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 사지선다예요.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과거의 시험 문제가 주로 이제 발효라든지 저장 이쪽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면은, 요즘 시험 문제는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미생물을 미리 관리,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식중독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래, 이런 쪽의 비중이 좀 커져요. 요즘은 또 흐름이. 그래서 실험 여러 가지 관리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분야로 들어갔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차례 있잖아요. 차례.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제가 공부하실 때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부 방법이 있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어느 과목을 공부하시든지 간에 맨 앞에 차례를 외우세요. 그 차례를 외우시게 되면은 차례에서 큰 제목을 보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큰 제목을 보다 보면은, 아, 여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다시 쪼개지네. 여기에서 번호가 다시 1, 2, 3, 4 이렇게 쪼개지네. 여기에서 다시 작게 1, 2, 3, 4 이렇게 쪼개지네. 이렇게 하면서 크게 보시면서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럼 여기만 잔뜩 외워놔. 여기 작은 부분만 외워놓게 되면 나중에 앞쪽에 큰 걸 물었을 때, 여기 질문이 지금 여기 질문을 했던 의도자가, 질문자가, 출제자가 어떤 걸 물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차례부터 외우셔야 되는 건데, 자,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미생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미생물이 어떻게 발전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서 과학자, 여러 가지 이제 파스테르, 코우, 그 다음에 레베노크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의 발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과학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분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명명법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문제 정도씩이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는데, 원핵세포, 진핵세포. 과거에는 예전 그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식품위생직이 한참 활발하게 시험 문제로 있었을 때, 그때는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거 구별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생물학 문제처럼 지금은 중요하게 물어봐요. 세포 소기관, 원핵세포. 여러분 아마 생리학 시간에 그 학부 때 공부를 하셨으면은, 저는 기억나는 게 생리학 과제 중에 그 동물세포의 구조를 그려오시오, 식물세포의 구조를 그려오시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세포의 구조를 그리다 보면 미토콘드리아 막 그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를 그리다 보면 액포 막 이렇게 그렸던 것도 있을 건데, 그 세포 소기관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나와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명명법 분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세균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름을 외우게 될 게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조류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워낙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의 경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식중독, 부패 이렇게 관련돼 있잖아요. 이쪽에 관련된 균주들이 주로 세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에도 이용이 되지만은 부패 변질 쪽에도 세균이 많다 보니까 발효, 저장, 부패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국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서 주로 이제 주류라든지 이런 데서의 발효 쪽 문제로 많이 물어보고요. 효모 같은 경우에도 술 발효, 포도주 발효, 뭐 맥주 발효 이렇게 해서 효모도 발효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부패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쪽에서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곰팡이 버섯 같은 경우에도 2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오고 효모 같은 경우에도 2문제. 그 다음에 조류나 원생동물은 이제 1문제 또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쪽 파트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미생물의 생리, 대사와 효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생리 부분에서 이거 호기성이야? 현기성이야? 미호기성이야? 뭐 여러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대수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다가 정체기가 있었다가 떨어지는 시기. 그래서 각각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물어보는 이것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생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은, 효모는, 곰팡이는 세균 중에서도 이 균주는 나는 그 산소가 좋아, 난 산소가 싫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이제 생리, 대사, 효소 그 다음에 효소가 도대체 왜 나와? 라고 하게 되면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스퍼질러스 니거 같은 경우에가 나중에 청진작용에 이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세제로도 이용하고 소화제로도 이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3문제 정도가 나와요. 3-4문제 정도가. 발효, 저장, 부패 관련된 것은 아까 세균에서의 부패, 곰팡이나 효모에서의 발효 이런 문제로 해서 연결시켜서 같이 2문제, 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중복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의 유전과 변이 부분을 얼마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반드시 여기에서 1문제 또는 많게는 2문제까지 나와요. 유전하고 변이.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여러 가지 그래서 플라스미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로 해서 유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유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아데닌도 있고 티민 들어봤던 것 같아. 그 다음에 구아닌도 있었고 시토신도 있었던 것 같아. DNA 염기 중에 이랬을 때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은 1대1로 결합을 한대. 뭐 이런 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미생물을 분류, 동정할 때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적 지놈, 게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 유전자, 하, 세포좀이라는 의미에서 놈을 써서 이제 게놈이라고 게놈, 제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유전자 형태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전 문제는 쉽게 물어볼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물어볼 때는 그냥 찾을 수 있는데 어렵게 물어볼 때는 저도 이거는 유전을 정말 전공해야 되는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런 문제를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과 변이 부분에서도 1문제, 많게는 2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미생물의 실험법 및 제어법이 있게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제가 출제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3월에 있었던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는 실험법 및 제어법, 그러니까 실험하고 제어 부분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왔다면은 경북 쪽에서는 여기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험법 및 제어법에서도 뭐 방사선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외선 살균을 하게 되면은 미생물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Z값의 의미가 뭐고 D값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미생물 외 식품 공전 보다 보면은 C는 몇 개고, 그 다음에 라지 M은 몇 개고, 스몰 M은 몇 개고, 뭐 이런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파트, 그 다음에 배지에서의 선택 배지 찾는 문제 뭐 등등등 해서 배지 문제까지 해서 실험법 및 제어법 문제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거 하다 보면은 20문제 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첩되기도 하고 더 나오고 덜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9월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9월로 시작을 하시면서 12월까지 이제 11월, 9, 10, 11이니까 11월 정도까지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12주에 해당이 되는 이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8주에 해당이 되는 동안에 또 2달 정도에 해당이 되는 동안에 각 챕터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고 마지막 이제 직접 모의고사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2월 말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가실 때 처음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저거 외워야 돼. 외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왜 또 슬럼프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결정을 내리고 오셨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알고 이건 단순히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직업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같이 잘 해봅시다. 중간에 막 질문 던질 수도 있어요. 마이크 넘겨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맨 앞줄로 앉으세요. 그래서 마이크가 갈 수 있는 길이로 앉아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개요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학생분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세요. 좀 천천히 좀 하세요. 그래서 의식은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열정이 넘치다 보면은 막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의식하면서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빨라진다 그럼 손 들고 저한테 워하라고 좀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판서도 좀 깨끗하게 좀 하셔라. 지저분해 죽겠다. 판서도 깔끔하게 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나 부담스러워 라고 하실까봐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거고 이거 2024년도에 뭐 경기도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거다. 이건 경북 문제로 출제되었던 거다. 이것도 2023년도에 기출되었던 거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최신 출제 경향 충분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것들 요약 정리 다시 한번 짧게 5분 정도의 요약 정리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 실어놨던 것처럼 우리 챕터 끝날 때마다 간단한 이론에 해당이 되는 복습 문제 있거든요.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해오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복습은 당일날 꼭 하세요. 그 당일에 하게 되면은 60에서 80%까지 기억에 남는데 벌써 하루만 지나버리게 되면은 40%도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당일에 나는 무조건 짧게라도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오늘 공부는 오늘 복습. 내가 써놓고 이거 왜 써놨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날 지나면은. 그래서 복습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차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차례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제1장 미생물의 정의와 미생물의 발전인데 이거 제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주로 길게 막 서술하지 않았고 표로 정리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하시면서 공부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표만 많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들으실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제1장. 오늘 미생물의 정의가 뭐고 미생물의 발전 그랬죠. 그래서 미생물의 정의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했고요.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생물 자연계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마이크로 단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도 한번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나노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나노메타 단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의 경우에 바이러스는 초여과성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균도 통과를 못하는 것을 바이러스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과한다 라고 해서 초여과성 미생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는 100나노미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세균의 경우에도 이제 다음번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세균의 경우에도 동그랗게 생긴 아이들을 구균이라고 얘기하고요. 길다랗게 생긴 아이들을 간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그랗게 생긴 아이하고 길게 생긴 아이하고 당연히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0.3에서 2 마이크로미터. 효모가 이제 효모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눈사람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엄마 세포에서 딸 세포가 나오는 형태의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는 실처럼 막 엉겨 있어요. 균사로 자라요. 그래서 균사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는 마치 덩어리가 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곰팡이가 제일 크게 보이고 효모, 세균, 바이러스 순서다라는 거. 자, 미생물의 발전사에서 1번. 항상 제가 제목을 보면은 그 다음 제목들이 뭐가 있나 확인하시라 그랬잖아요. 1번에 보시면은 초기 발전, 2번에 보시면은 자연 발생설, 생물 속생설 이렇게 있고요. 넘겨보세요. 다음번에 보시면은 그 표 내용 중에서 미생물의 순수 배양, 그 다음에 발효, 그 다음에 의학에 이용을 하고 최근의 경향은 유전학 분자생물학이에요. 유전학 분자생물학까지 넘어갔다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대로 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맨 처음에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 1665년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죠. 1665년경에 복합광학현미경,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현미경,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현미경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물렌즈, 접안렌즈, 그 다음에 TEM, SEM, 전자주사현미경 등등등 현미경에 대한 공부도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광학현미경을 조립해서 얇게 썬 코르크를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코르크를 관찰을 했더니 코르크가 숭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게 되면서 이렇게 격자가 있더라라고 해서 여러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를 작은 방이라는 의미로 해서 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로버트 훅이 먼저 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1675년경, 뭐 책에 따라서는 1673년경,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런 숫자에는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토니 박 류에노크, 이 류에노크는 종종 물어봐요. 리베노크라고도 하고 류에노크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생명체를 관찰한 거예요. 미생물을 관찰을 했는데 물방울을 관찰했더니 물방울 안에 꾸물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생명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류에노크다라고 했고요. 대물렌즈, 오목렌즈.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험실에서. 한쪽 눈으로 경통을 통해서 봤는데 눈하고 닿는 렌즈를 눈하고 접했다라고 해서 접안렌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시료대에다가 올려놓고 나서 입 안에 상피세포를 떼본 적도 아마 있을 거고 아니면 양파 껍질 얇게 썰어서 떼본 적도 있을 텐데 그 시료 만들었었던 데하고 닿는 것을 대물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대물렌즈, 내 눈하고 닿는 데를 접안렌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의미, 지금의 현미경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270배 정도 배율을 만들어서 현미경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꼬물꼬물꼬물 물방울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작은 동물이다. 그래서 애니멀큐스라는 이 단어를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리베노크 종종 물어본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살아있는 생물체는 무생물체로부터 저절로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자연 발생설이에요.
그리고 존 니담이라는 사람이 육즙을 끓여놔서 밀폐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발생하더라라는 걸 실험으로 한 거예요. 근데 덜 닫았겠지. 그죠? 덜 닫았겠죠. 그랬더니 그 미생물 변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스레더라는 사람이 또 손마개를 꽂아봤는데도 미생물이 증식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건 자연 발생설이야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었는데 생물 속생설이 드디어 나온 거죠. 이랬을 때 프란체스코 레드라는 사람도 이제 생물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물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스팔란잔이라는 사람도 충분히 완전히 잘 끓인 다음에 밀폐했던 육즙에서는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지만 마개를 열어놨더니 미생물이 발생하더라. 생물로부터 발생하는 거야 라는 걸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외워야 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루이 파스테르하고 맨 아래에 있는 로버트 코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봐보세요. 연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1822년에서 1895, 그 다음에 로버트 코우 같은 경우에는 1843년에서 1910년이어서 두 사람의 시대가 겹치죠. 그래서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사람이고 코우는 독일 사람인데 양쪽에서 당시 잘 나가던 유럽에서 두 계파 간에 과학자들 간에 그 밑에 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알력이 심했대요. 우리가 더 오라, 우리가 더 잘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자 볼게요. 그래서 레베노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물방울도 검사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혈액도 검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율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류에노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 왜 1cm 자에 해당이 1cm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금으로 이렇게 되면 1mm가 있잖아요. 밀리미터가 있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시력 체크할 때 2.0? 아니다. 그 시력판에 4.0까지 있나요? 제일 잘 보이는 거 제일 위에 제일 끝까지 다 보면 4.0인가? 근데 보통은 이제 1.0 이상 나오면은 뭐 그냥 정상적인 눈 이렇게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보는데 몽골인들은 4.0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눈도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한계잖아요. 근데 몽골 대초원 지평선이 있고 이런 데는 저 너머에서 지평선 너머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면서 흙먼지가 올라오면서 적들이 침입해오는 걸 찾아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눈이 발달이 돼서 이들은 4.0까지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눈도 발달한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2mm 정도래요. 작은 점, 2mm에 해당이 되는 2칸 정도에 해당이 되는 점 정도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뭐 이건 사이즈를 얘기한 건데 쭉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 원자, 분자 이렇게까지 쭉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그다지 그다음에 사이즈에 따라서 아까 바이러스는 초여과성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세균, 그다음에 길다란 세균, 그다음에 효모, 곰팡이, 아메바는 원생 생물에 해당이 되니까 좀 더 길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스테르가 여기 안에다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죠. 육즙을 여기 플라스크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부분을 완전히 여기 목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일자로 있게 되면은 여기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알코올 램프로 해서 이거를 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조목이다, 뭐 책에 따라서 뭐 오리목이다, 백조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스완넥, 백조목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목을 꺾은 거예요. 꺾게 되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알코올 램프로 여기 육즙을 가열해 버린 거예요. 팔팔팔 끓였어요.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이에 수증기가 들어가서 맺히다 보니까 이 수증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분명히 끓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맺힌 수증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외부 공기를 차단하게 되면서 미생물이 들어오는 걸 막더라. 그래서 여기가 썩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방울을 제거하고 나면은 공기의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미생물이 이제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걸 통해서 이거는 자연 발생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거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생물 속생설이다라는 것을 이거 백조목, 이걸 백조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은 당시에 초창기에 썼던 이 백조목을 그대로 보관해 놨대요. 파스테르 박물관을 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로부터 유인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프랑스가 와인이 많이 발달을 했었잖아요. 뭐 부르고뉴, 그다음 보르도 뭐 이렇게 와인들이 있었는데 와인을 생산한 업자들이 와인을 잘 만들어 놨는데 보관하는 동안에 와인이 계속 부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와인을 유통하는 동안에도 품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었대요. 그랬더니 파스테르가 이제 60에서 그러니까 품질에는 문제가 없게 되면서 60에서 65도씨 정도에서 30분 정도 살균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파스테르가 그 당시 알려줬었대요. 그래서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 또 얘기가 있게 된다라고 해서 중요해요. 파스테르. 자, 파스테르 봐보시면요. 스완넥 플라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배지, 그 다음에 포도주 산패 방지에 따라서 산패되지 않도록. 포도주가 산패된 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주가 영어로 와인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와인 이렇게 썼는데 포도주를 가만히 놔뒀더니 신맛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맛이 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비네가라고 하게 되면서 얘가 바로 식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식초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 집에 있는 식초는 사과 식초거든요. 근데 식초 중에서 제일 비싼 식초는 발사믹 식초예요. 발사믹 식초는 와인으로 만든 식초예요. 그래서 그거였구나 이건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와인이지 식초를 먹고자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이렇게 식초까지 발효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좋은 살균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이제 파스테르가 또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젖상균, 낙상균, 초상균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세균이 작용했구나.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밝혀줬고요. 그 다음에 효모 알코올 발효에 대한 개념도 확립을 했어요. 호흡계가 왕성해지면 해당계가 억제된다는 현상을 파스테르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더라도 저런 내용이었구나. 나중에 다시 다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EMP 경로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포도당 C6H12O6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당 과정 당이 풀린다라고 해서 EMP 경도 엠브덴 메이어로프 파르나스 패스웨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과학자 이름을 딴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3탄당짜리에 해당이 되는 피루베이트까지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EMP 경로라고 해요. 그러면은 6개였던 탄소가 3개짜리로 쪼개지면 2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영양학 개념으로 공부를 하느냐 생화학 개념으로 공부를 하느냐 미생물학의 포인트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영양학도 아니고 생화학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과정이 호기야 혐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EMP 경로는 굳이 산소가 필요 없는 혐기 과정이에요. 혐기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바로 피루베이트로 쪼개지고 나서 산소가 없네? 산소가 없게 되면은 여기에 수소 2개가 들어가면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젖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CO2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알코올 발효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가 잘 일어나려면은 혐기 과정이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셨던 것은 여기에 이제 O2, 산소가 계속 있는 상황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이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A가 되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ATP를 만드는 대사기전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과정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낼 때는 이 과정으로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미생물 얘기란 말이에요. 미생물 얘기에서는 난 젖산 발효할 거야, 난 알코올 발효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공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를 찾아내야지 알코올 발효가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낸 것도 파스테르였어요. 그래서 이걸 파스테르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파스테르 이펙트.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에에서 밀입자병을 일으키는 것도 미생물이구나. 광견병, 강아지의 광견병 백신을 만들어내는데도 성공을 했고요. 당시에 탄저병도 유행을 했었는데 탄저병 백신 하나 더 써놓으세요. 탄저병 백신을 만든 사람도 최초의 백신을 만든 사람도 파스테르예요. 이걸 맞아서 이제 예방을 하는 거 백신.
그 다음에 틴달. 틴달이라는 사람은 틴들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틴들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그 그러니까 세균은 나중에 배워요. 영양세포하고 내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이걸 포자로 만들어놔요. 그랬다가 환경이 좋을 때 깨어나야지 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 멸균을 하려면은 포자까지 죽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미생물 실험 시간에 고압 멸균기 오토클레이브 써보신 적 있죠? 오토클레이브를 쓰려면은 121도씨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고요. 15분 정도 멸균을 하게 되면은 모든 포자까지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는 냄비로 아무리 끓여봐야 100도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집에 있는 압력밥솥 내지는 실험실의 오토클레이브는 뚜껑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뚜껑으로 압력을 1.5기압 압력을 눌러서 끓는 점이 121도 이상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압력솥이에요. 오토클레이브고 실험실에서 그래서 오토클레이브에서 15분까지인데 나는 이 장치가 없어. 이 장치가 없는데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얘를 이제 100도씨 정도로 뜨겁게 해서 30분 정도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은 일단 당장 살고 있는 영양세포가 죽어. 그러고 나서 포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좀 따뜻한데 나 좀 깨어나 볼까? 라고 하게 되면서 한 번 살균하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한 번 또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포자가 깨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또 살균을 해서 3번까지 하루 24시간 또 24시간 이렇게 띄엄띄엄 그래서 간헐적 살균법이라고 해요. 이걸 한 사람이 틴들이었다라는 거, 틴달리제이션. 그 다음에 로버트 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1877년도 세포학의 아버지다. 또 하나에 써놓으세요. 세포학의 아버지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코는 또 세균에 대한 것을 쫙 정리를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아버지다. 세균학의 아버지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 뭐 모차르트 뭐 이렇게 베토벤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파스테르와 자, 코우는 세포학, 세균학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병원균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법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병원균설이라고 해요. 점 띠오리, 병원균설을 만들어낸 코우가 있고요. 탄저균도 찾아내고 콜레라균도 찾아내고 결핵균도 찾아내고 티푸스균도 찾아내고 디프테리아균도 찾아내고 폐렴균도 찾아내고 이걸 분리해내고 확인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균주 중에서 난 딱 탄저균만 골라낼 거야. 나는 살모넬라 TP만 발견해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분리 딱 하나를 떼어내는데 성공한 것도 코우였어요. 굉장히 그 미생물학의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순수배양법은 딱 하나의 균만 끄집어내는 것을 순수배양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존 리스터라는 사람도 젖상균을 순수배양을 하게 했고요. 에밀 크리스탄 한센이라는 사람도 초상균을 얻어냈고요. 맥주 효모를 찾아내는데 한 개만 얻어내기 위해서 드랍 컬처라는 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배울 텐데 이제 그 스포이드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는 판이 있어요. 여기 판에다가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서 여기 한 방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는 방법을 드랍 컬처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또 실험법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린드너라는 사람도 하나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소족배양법이라고 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효모를 순수분리하고 배양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린드너다라고 했고요. 코우는 아까 이제 액체 배양법이 아니라 고체 배지에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었었는데 맨 초창기 배지는 젤라틴 배지였어요. 젤라틴 배지였었는데 젤라틴 배지는 25도 이상 온도가 따뜻해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라고 하다가 바로 이제 여기 배지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면전을 이용해서 사면배양법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실험법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을 때 배지, 페트리 디시에다가 이거를 약간 누여서 이거를 배지를 한 다음에 약간 기울기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좀 누여서 옆으로 이렇게 배지가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배지를 사면배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배지를 고층 배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면 배지, 고층 배지, 여러 가지 이제 배지 모양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찾아낸 사람이 코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 내 이제 과학 연구실에 같이 있었던 헤세, 그 다음에 파니 헤세, 헤세 부부가 바로 이제 젤라틴 배지는 불편해, 녹아버리니까 한천을 이용하면 녹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 한천 배지를 만들어낸 초창기 사람이 바로 헤세 부부였어요. 근데 이것도 코 실험실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페트리디시, 과거에는 유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페트리디시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페트리디시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기였어. 그래서 페트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페트리디시에다가 사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도말법으로 해서 배양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에 해당이 되는 균들을 이렇게 떠내서 얘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런 실험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코는 세포학 세균학의 아버지다. 각각의 그 균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냈고요. 고체 배지를 만들어냈고, 하나의 균만 따로 떼내서 순수 분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낸 사람이 코우다. 엄청난 실험에 관련된 걸 많이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부흐너라는 사람이 분명히 효모가 발효를 일으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효모를 박박박박 갈아버린 거예요. 효모를 분명히 파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발효를 시켜봤더니 발효가 진행이 되네. 아, 이건 효모 자체가 발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효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발효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그게 효소라는 존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효소 이름을 지마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바로 효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사람이 부흐너 형제였대요. 부흐너 형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액체 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페트리디시에다가 이거 지금 보니까 모양이 총준 배지죠, 색깔이. 총준 배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오토클레이브에서 완전히 녹여요. 그리고 납작한 이 페트리디시에다가 부어요. 그래서 굳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실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굳힐 땐 뒤집어서 굳히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굳혀버리게 되면 수증기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맺혀버려요. 그래서 굳힐 때는 뒤집어서 굳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말법이에요. 도말법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는 획선을 많이 굵고 갈수록 획선이 작아지게 되면은 여기 뭉쳐있고 점점 풀어져 있는 형태로 해서 순수균을 떼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끝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나중에 실험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것도 있고, 끝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긁어낼 수 있는 기역자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백금 2, 백금 9, 백금 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백금 2 같은 경우에는 딱 떠낼 때 좋겠죠. 그 다음에 백금 9는 이렇게 긁어낼 때 좋겠죠. 백금 선은 찌를 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알코올 램프 불빛에다가 불을 통해서 여기 한가운데서 얘네들은 이제 살균 한 다음에 다시 이용을 하게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BCG 접종에 해당이 되는 주사 중에 결핵 주사가 있잖아요. 여전히 태어나서 한 달 무렵에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 결핵 주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였었을 때만 해도 검사한 다음에 이제 어깨에다 주사를 맞는데 어깨에 커다란 흔적 있는 거 부모님들 보시면은 있을 텐데, 그거를 어른들은 예전에 불주사라 그랬어요. 왜 불주사? 이렇게 되면은 당시에는 일회용 주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하나로 그 학교에 있는 애들 1000명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주사기로.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맞추고 나서 여기 불에다가 알코올 램프에다가 주사 끝을 달군 다음에 또 찌르고, 또 주사 끝 달구고 나서 또 찌르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불주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소독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걸 떠낼 수도 있고 긁어낼 수도 있고, 아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왓슨과 크릭에 해당이 되는 우리 바로 인간의 게놈 지도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그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효능의 발견에서 보시면 아래 부흐너 형제 있죠. 부흐너 형제에서 1879년에 알코올 발효는 효모가 무조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효모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인데 이걸 효소라는 걸 입증을 해내고 지마제라고 명칭을 했다라고 해서 효소라는 개념을 이제 각도를 부각시킨 게 부흐너 형제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아까 해당 과정에 해당이 되는 메이어 오프 이 해당 과정도 찾아내고 뭐 EMP 경로, 그다음에 크랩스 사이클, 그다음에 오탄당 인상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낸 것이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도 초기에 다 찾아낸 이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학에도 이용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그자그 제멜바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헝가리예요, 헝가리. 그리고 저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 헝가리에 제일 유명한 그 의대가 제멜바이즈 의대래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1840년경에 그 차일드 버스 페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왜 그 보건영양학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영아 사망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엄마들이 애 낳으러 갈 때 신발을 벗어놓고 자기 신발을 어떻게 했다더라? 뒤집어 놓고 갔잖아.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살아서 이 방을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만큼 산모도 애를 낳다가 죽고 애도 죽고 그러니까 산모 사망률도 높았고 그 태어난 출생아 사망률도 높았대요. 근데 당시에 1840년대 당시에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이제 그 의사들이 그 하얀색 가운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온갖 그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당시에는 그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대. 그러니까 막 그 시체 부검하다가 막 죽은 사람 시체 만지고 막 이런 대변 뭐 이런 거 지저분한 혈액 이런 거 감염된 걸 만지고 난 다음에 병실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사람이 그 산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 그대로 갔대요. 그리고 이제 옷에 핏물이 많이 터 있고 지저분한 게 많이 있을수록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나 능력 많은 사람이야 라는 상징이었었대. 옷이 지저분한 거 많이 묻어있고 그 다음에 손도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상태로 해서 산모의 몸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의사가 만진 손 때문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산모가 죽는 비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멜바이즈라는 사람이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분명히 지금 내 손 때문에 발생이 된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면서 이 사람이 손을 소독을 해라, 알코올로 소독을 해라 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반드시 병실에 거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소독하고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산모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의사들한테 막 주장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의사들의 권위에 네가 맞섰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감옥까지 끌려갔대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씻으라고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게 울었다고 간수한테 결국 맞아 죽었대,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것 때문에 제멜바이즈 의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독해라 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제멜바이즈라는 사람이고요. 리스터라는 사람도 이제 무균수술법. 그리고 이 사람도 소독을 할 때 이제 상처 부위에다가 석탄산을 액체로 녹이면 페놀이 되는 거예요. 석탄산 소독제, 페놀 소독제. 나중에 여러분들 위생학 시간에 배울 때 위생을 할 때 그 지표가 되는 것이 석탄산 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석탄산이 페놀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감염, 그래서 제멜바이즈, 리스터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거 페니실리움속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플레밍은 리소자임이라는 효소 물질을 발견을 했고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하는 항균 요소를 발견했다라고 했고요. 이 사람은 뭐였었냐면은 플레밍이 이제 실험실에서 막 실험을 하다가 실험이 너무너무 안 풀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 필요 없어요. 나 휴가 갔다 올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실험실을 비웠대요. 실험실을 비웠는데 이제 그 사람이 먹으려고 놔뒀던 오렌지가 있었는데 이 한 달 뒤에 돌아왔더니 막 다 이제 먼지에 막 여러 가지 막 부패가 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놔뒀던 한 달 전에 버려놨던 오렌지가 거의 썩어갖고 이렇게 이제 막 우리 왜 귤이나 오렌지 썩게 되면은 부패되어 있고 곰팡이 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변으로 해서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배지에 막 여러 가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오렌지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는 배지에 아무런 증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러한,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걸까라는 걸 보면서, 오렌지에 있는 곰팡이가 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걸 찾아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균주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리움 노타툼에 해당이 되는 균주를 뿌리게 되면은 그 주변에 해당이, 다른 데는 미생물이 막 증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주변에 해당이 되는 데만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더라. 아, 얘가 뭔가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바로 페니실린 노타툼이라는 균주로부터 바로 페니실린을 해서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많이 썼고요. 왁스만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도 흙 속에 들어있는 균에 해당이 되는 스트랩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라는 균주에서 항생물질, 스트랩토마이신, 여러분들 우리 왜 항생제 종류 마이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왁스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요즘에 이제 최근의 흐름은 유전학, 분자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간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사람은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 개념. 왜 조리학에서도 분자 요리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자, 분자, 분자생물학. 그래서 비들 테이텀이라는 사람이 1941년도면은 여러분 최근이죠. 그나마 가장 최근,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무렵 이럴 때 1941년 유전자하고 효소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에는 하나의 효소가 관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 비들 테이텀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버리, 맥컬트, 뭐 여러가지 맥로드라는 사람들은 유전자의 본체, 유전을 일으키는 것이 DNA다 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여러가지 유전자 중에서도 DNA였네 라는 건데, 폐렴 쌍구균에 해당이 되는 건 나중에 이제 RS, 이거 유전 쪽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형질 전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걸 증명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에이버리, 맥로드, 메카티 정도만, 그냥 DNA 정도만 이름 외우시고요. 세 번째는 중요해요. 왓슨과 크릭.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DNA 이중 나선, 이거예요. DNA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이 간격은 10나노메타 정도고 여기 간격은 3.4나노메타고 계속 꼬이는구나 라는 거고,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하고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반드시 시토신하고 결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 왓슨하고 크릭이에요. 그리고 크릭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바로,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었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크릭, 그러니까 왓슨하고 크릭 중에서 크릭은 핵으로부터 나온 유전 정보를 메신저, 안 쓰셔도 돼요. 메신저 RNA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리보조말 RNA가 또 리보조말 RNA 부분을 통해서 바로 단백질 합성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유전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을 바로 이제 밝혀낸 사람도 테이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한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바로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나드와 자콥이라는 사람은 유전자를 발현할 때 여러 가지 유전을 포함하는 유전 물질의 처음 시작점에 오페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바로 이제 유전 조절 단위를, 오페론이라는 조절 단위 이론을 나타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니렌버그라는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64개의 코돈을 갖고 있구나. 64개의 코돈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작 코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안 쓰셔요. 시작 코돈은 어그라는 걸로 시작이 되고, 유전 정보의 마지막 종결 코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우아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코돈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코돈은 3개가 연결된 것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단위로 보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을 찾아낸 사람도 니렌버그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 기술, 아까 형질 도입, 형질 전환 이란 것들을 찾아낸 컴베르그라는 사람도 있어서 현재 유전학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신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유전자 조합 이란 것들도 발전했다. 마지막 딱 하나만 써놓을게요. 거기 아래에다가 해당이 되는 사람에서 이거 하나만 쓰고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멀리스라는 사람이 바로 PCR,
법을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PCR.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다 보면은 그거 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쯤이었었나? 뉴스를 보는데, 노래방 업주가 분명히 퇴근을 하고 이제 문을 잠가 놓고 갔는데, 다음날 누가 자기네 집에 노래방에 와서 놀다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지럽혀 놓고 막 이랬어. 그래서 주변 CCTV를 통해서 한 남자를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문 닫아놓은 그 노래방에 들어와서 혼자 노래 부르다가 놀다가 간 거예요. 뭐 이것저것 꺼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현직 경찰이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DNA 이제 지문 이런 게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경찰이었었는데 한 번만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서 과거에 미제 사건을 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인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기사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니까. 근데 10여 년 전쯤에 강간미수 사건이었었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DNA하고 일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직 경찰이었는데 노래방 부르다가 과거의 사건 때문에 이제 잘리고 감옥에 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PCR 때문이에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있었던 것도 이 사람 감옥에서 PCR 때문에 검거됐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됐던 게 과거에는 정액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이 양이 굉장히 적으면은 이걸로 못 찾아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PCR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DNA, RNA 이라는 것을 증폭을 시켜서 증폭을 시켜서 그 양을 조그만 있었던 혈액량을 통해서 이만큼 증폭을 시켜서 이 사람의 DNA 이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월리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생물 공부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미생물의 이름이 마이크로오가니즘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베노크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단세포, 생물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소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과학자 리베노크. 그 다음에 나머지 외워야 될 것이 반드시 코어하고 파스텔은 외우자.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단은 유전까지 넘어와서 분자생물학까지 넘어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고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